네, 보신 것처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 또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방중 일정을 오늘 충칭에서 마무리 짓고 귀국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 방중을 놓고 내용면에서 좋았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좀 일부 홀대가 있지 않았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방중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일부 홀대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이와 같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급하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국 관계가 냉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전략적 소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 사실 그 자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중국에 갔고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 이른바 4대 원칙 그동안에 그 중국이 얘기했던 3대 원칙의 플러스에서 남북 관계 진전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가 비핵화 원칙이라든가 또 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플러스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같이 평가했다는 건 상당히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당사국 간의 얘기. 네. 그러니까 주변국의 영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오해와 소통 불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오판을 방지하고 특히 그동안에 막혔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격이나 이른바 신형 대국 관계를 위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 G2로서 국가로서의 품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예.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발생 초기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측면에서 상당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숙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한중 관계 현안에서 갈등 요인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시각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유하는 부분은 발전시키고 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관계 개선과 양국 관계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관계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간 수교 이후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지탱이 되었던 것은 양국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경제 협력 구조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향후 한중 관계에도 중요한 포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 이 사드 보복 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 사드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독려해달라 이런 직접적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기업들과 양국의 경제 협력은 구조는 직간접적으로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원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양국의 중단됐던 경제 협력 실행 프로젝트들 그리고 후속 조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 정부 간에 소통이 단절되었던 경제 관련 채널들이 다시 부활하고 재가동돼야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한중 관계 봄날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만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해제 좀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소비 부분에서 양국 국민 간의 정서에 해친 점이 있다면은 국민 정서가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책으로 인한 또는 정부 간의 직간접적인 입김의 압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양국 경제 협력의 문제들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사드 불씨가 여전하다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이 중국 권력 서열 3위죠. 이 장도장 상부위원장이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언급하면서 이 단계적 처리가 무엇이냐라는 해석을 놓고 또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니 그 봉인하고 봉합할 문제가 아니고 이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게 됐느냐.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순수 방어용 무기 체계라는 건 중국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이 한계도 너무 잘 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드를 거론하면서 이른바 뭐 쓰리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거죠. 미중 간의 그 대결 구도에서 미국하고 맞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이 한국을 그거에 대한 이른바 길들이기식의 이걸 가지고 계속 압박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방어용. 그렇게 문제가 되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저렇게 국제사회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핵 폭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왜 결정적인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에 못 됐다. 세계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품격과 격조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드의 분명한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군사적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국익이라는 핵심 이익이라는 것에 이렇게 다가가서는 그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보낸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이걸 가지고 치졸한 보복을 하고 이 경제 문제까지 연결하는 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그 핵심 이익에 정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구태여 이런 다른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의 논란을 증폭시킬 것보다 우리가 공동이익, 상호 간의 공통이익에 되는 분야를 경제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바로 북한 이런 불안의 모든 불씨의 원천이 북한의 도발에 있다는 것을 중국 측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산불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중 관계에서 네. 사드 배치 이슈에 관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절제된 언어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함으로써 중국이 한중 모두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 기본 틀이 흐트러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이번에 다시 한번 사드 배치 문제 이슈의 이후에 전략적 딜레마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나타난 점이 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드 배치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만약 한중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한국의 여론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거나 또는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면 기존에 우리가 입장을 표명했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한중일 3국 지역안보협력 체제가 동맹화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과 리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이후 중단이 된 상황인데 곧 재개가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네. 봅니다. 네. 중국도 또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1대1로의 원만한 추진과 이행을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점차 중시하기 시작했고요. 일본 또한 중국의 일도연례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에서도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한중일 협력을 중시하고 또한 3국 정상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핵 해법이죠. 이 쌍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고 하면서 결국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 동북아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근원이 평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평양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루지 않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철하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또 이렇게
환대했건 홀대했건 어쨌든 초청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국력이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같이 견주는 수준이 아니다. 전략적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베이징에 가서 그만큼 대통령이 예우를 받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일일을 다투는 그런 영향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우리는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만난 새 친구도 중요하지만 그 혈맹으로 다져진 75년의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절대 균형 외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모든 것이 이런 그 자유민주적 가치 또 세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가치 그리고 시장 경제의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그 가치 동맹으로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한계와 이런 걸 인식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군멍궁하는 스타일의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도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이 지금 잘 마련이 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예, 한국은 단계적 접근법에 관해서 입구는 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요. 중국 또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두 개의 잠정 중단, 우리나라에선 쌍중단으로 표현합니다만, 그리고 쌍계 병행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의 입장은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해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한국의 주장이 이번에 공동 성명문에서 양 국가가 합의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단계적 접근은 하지만은 북한을 그 단계적 접근에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금보다는 진정성 있는 제재와 압박의 동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점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번 사건 참 이번 방중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중국 정부가 조속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조사와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 일부 홀대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기자 폭행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의 하나의 장애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점을 중시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나 외교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면 이건 네. 한 개인의 문제고 한 기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그냥 밀치고 언쟁의 수준이 아니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공분할 일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의 언론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어쨌든 그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국제 언론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네네. 잘못된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루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이번에 방중 기자단의 사건이 그동안에 누적된 골마 터진 겁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고 구속 조치도 취해야 되지만 적시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책임관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을 구하기 어떤 때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미국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 나라가 어쨌든 전쟁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 사태야말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네.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런 유사 상황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김철우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 경호원들이 이 외국 기자들과 마찰을 빚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트루도 캐나다 총리,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언론 측과 그다음에 중국 경호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국의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구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온 기자 언론 측과 중국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조금 더 절제되고 통제된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분방한 모습,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또 김정일 사망 6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일의 유운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김정은을 또 지금 축혀 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수공업 대회를 열면서 화성 15 발사 성공을 사실상의 국가 핵무력의 완성으로 보고 일종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 펠트만 유엔 사무차장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지금 이 시각 벌어지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의 장관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북한의 행보가 마치 핵 보유국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김정은의 그런 상징 조작이 앞으로도 가일층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6년회를 돌아보면은 장성택 처형에서부터 수많은 사람 한 사람에서 정적들을 제거해 가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의 최고 통치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랬을 때 보면 강대국들의 시각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른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데 조정 통제가 아니고 누가 주인인지는 완전히 혼란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핵에 또는 핵 무기에 가까운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가 가능한 독재자가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도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묘사할 때 로켓맨이라는 것으로 핵무기 갖고 장난하는 어린아이처럼 묘사한 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꽤 똑똑한 녀석이라는 그런 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때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을 자기의 체제 안정이라든가 권력 기반을 공고하는 데 활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앞세워 가지고 네. 2018년도에는 김정은 우상화 상징 조작 그리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행의 3대 세습에 마지막 주자로서 그런 뿐만 아니고 시진핑의 모델을 모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국가 사상으로까지 등극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국가, 핵무기를 완성한 핵 보유국을 완성한 우상화로서의 시진핑 스타일의 모델화를 추구하면서 유은에 의한 통치뿐만 아니라 유은을 이어받되 자기가 그것을 꽃피운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그런 선전선동이 더 강화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내일 추모 행사에서 이 미사일 개발자들에게 어떤 파격 대우가 있을지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추모 행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추모 행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초창기 김정은,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정도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또 그 정치적 수단으로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위협, 특히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의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이 위협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6주기 행사에서는 기존에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얘기했던 네. 핵무력의 완성이다라는 거에 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만약에 완성했다라면 대화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또 다른 무력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무력의 위력을 과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 김정일 사망 6주기를 전후로 해서 북한이 SLBM이라든지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추가 도발의 방법이나 시기는 자기 네. 나름대로 이게 이른바 북한식 표현하면 전략적 셈법을 하겠죠. 네. 그러나 거기 그 이전에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체제의 그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만 더 보태면 국방 과학 기술자들을 특별하게 예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네. 사기 진작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정치라든가 이런 분야의 인물들이 굉장히 조명을 받는 데 비해서 북한 독재 체제는 정적들은 제거해가면서 과학기술이 우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SLBM에 연결시켜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계속 지켜 높여 세우고 또 이런 국가 핵무력의 완전한 완성 언제든지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려면 SLBM을 반드시 또 한번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순시할 때 북극성 3형이라는 그 뒤에 그 게시판 같은 것도 게시해놓고 포스터를 해놨던 것을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이 빌미를 평창 올림픽 전후라든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임박한 어간에 네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우리는 항상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빌미로서 이런 북극성 3 SLBM 발사 시험 카드를 항상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도발 행태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예단도 문제지만은 너무 안이하게 이건 뭐 이제 당분간 한 70여일 동안 또 한 번 또 휴지기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면 그런 허를 찌르는 도발을 또 국지 도발 같은 거 이것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